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소비자들이 고가 품목 구매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298억 달러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13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존 보복 관세와 별개로 추가된 조치입니다.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운영을 조건으로 엔비디아 등의 합작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 이후 논의된 사항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비와 전월비, 또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그간 낙폭이 과했었던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졌고요. 또 오는 6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74%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뉴욕 증시 CPI 둔화로 인해서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 장 전반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2%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4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장중 내내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0.65% 상승하며 거래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빅테크 기술주들이 좀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2.4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2.17% 상승하면서 배럴당 6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짙은 모습입니다. 먼저 빅테크 기술주들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 TSMC가 인텔의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또 AMD, 브로드컴, 퀄컴 등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다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월그린과 하이네켄과 함께 AI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7%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또 인텔에서 신임 CEO가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2% 급등하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라클은 4%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제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하락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도 보겠습니다. 월마트가 2%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월마트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라는 뜻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 좀 낙폭을 그린 모습입니다. 헬스케어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로슈가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를 위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포감에 경쟁사들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지지를 보내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M7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애플만이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1.7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이 애플이 예정했던 음성비서 시리 업그레이드가 지연이 됐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 업그레이드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요. 이 시리의 새 기능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를 하면서 아이폰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6%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에서 칩 제조 능력이 증가하면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관세와 수출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상쇄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죠. AI 컨퍼런스 GTC 2025가 열리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의 울트라와 또 차세대 칩 루빈의 구체적인 사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7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MS는 데이터 센터발 전력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하는 그 천연가스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아마존닷컴입니다. 1.1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구글도 1.87%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자회사 웨이모가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첫 번째 로보택시 운행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3대 대도시에 이어서 연내 10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까지도 내놨습니다. 이 로보택시 시장 경쟁이 조금 더 격화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점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2.29% 상승했고요. 테슬라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5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였죠. 테슬라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에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선보인 테슬라 차량 가운데 한 대를 살 것이다 라는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림세를 걷던 테슬라 오늘은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또 오늘 CPI가 좀 둔화가 되면서 함께 또 동반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글로벌 이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라는 점에서 물가 관련 우려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 노동부는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상승폭이 둔화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는데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가 됐습니다. 근원지수는 대표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한 대표지수와 근원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해서 전월 대비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이날 자정부터 25% 관세를 발효한 데에 대해서 맞불 조치를 취한 겁니다. 도미닉 르블랑 연방 재무장관은 이 미국의 관세 발효 하루 뒤인 13일부터 이 조치를 발효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포 고문에 따라서 이 수입품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과 이 파생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날 관세 영향으로 가장 심각하게 받을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국 중에 캐나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관세 조치 발효에 따라서 맞대응하면서 4월부터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할 이야기 가장 먼저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분쟁 본격화, 경기 침체 현실화 전략은 상당히 좀 실용적인 문제인데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이 밤 사이에 뉴욕 증시 플로우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이 CPI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우선 이번 주 내내 다른 매크로 지표들이 그러했듯이 예상 대비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본격적으로 좀 관세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면서 다우 지수가 아쉽게 약세 마감했죠. 이 CPI란 호재를 고려하면 광범위한 상승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보면 기술주 중심의 투매가 이어졌고 이 부분은 뭐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투매가 연속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제 이 나스닥 지수가 좀 반등했고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가 소폭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반등 요인들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인 수급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는 좀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추가 관세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요건들, 특히나 보복 관세라는 어떤 키워드가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의 부담의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은 좀 다소 아쉽지 않나. 다만 우리가 좀 우려했던 이 경기 침체 시그널들은 재차 조금 더 명확한 시그널들에 대한 확인 지표는 조금 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요소가 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부 좀 완화가 된 점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관세가 현실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의 가장 큰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수입 물가가 아직 반영되지 못했던 수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기술주의 어떤 명확한 수급 방향성들은 다음 주 뭐 GTC 2025 같은 이벤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수립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기술주가 좀 반등을 좀 했지만 명확하게 추세를 좀 되돌렸다라고 좀 속단하기 좀 어렵고요. 관세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수급에 좀 부담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해 보면 선별적인 그리고 일부 기술주 중심의 어떤 수급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좀 성장 기조가 좀 명확한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낙폭과대 구간에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시총 상위주에 좀 포진되고 있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입 물가를 반영한 방향성은 다음 주가 들어야 좀 윤곽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기술주가 밤사이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1% 이상 올라갔지만 명확한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는 점까지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관세보다도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비록 어제 좀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이 달러와 국채 금리가 되는 모습이 잠시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달러가 0.3%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3%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런 관세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확대가 됐었죠. 대체적인 내용들에서 지금 뭐 관세가 가장 큰 시장에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점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일기 때와도 다소 좀 유사성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점이라면 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한 어떤 공포 심리가 조금 더 특히나 뭐 S&P 500 지수의 트럼프 집권 일기 때와 2기 때에 대한 비교 지표를 보면 양상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경기 침체 시그널 안에서 오히려 S&P 500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때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차이가 좀 일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미국의 주요 IB들이 관세 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이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상향 제시한 점도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겠는데 JP 모건이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까지 좀 확대 제시를 좀 했었고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GDP 성장률을 한 2.4%대에서 1.7%대로 좀 하향 조정했던 점,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은 이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를 조금 더 좀 유발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극단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을 지금 현재로 좀 판단하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상했던 부분들, 물론 2월 지표가 일부 좀 둔화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노동부의 2월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실업률이 올라갔고 시간당 임금도 컨센 대비 하회했던 점들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둔화 시그널들을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1월 달 발표됐던 졸트 보고서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인이직 보고서에 관련된 전망치가 상회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표에 대한 해석차가 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경기 침체 시그널을 좀 우리가 속단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좀 더욱더 좀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최근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유도 발언들은 다소 좀 의도적인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평가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상방 압력들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차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라는 이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좀 줌에 따라서 이런 우려감들을 일부 좀 쇠퇴시키는 전략들, 특히나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서에 대한 이 수요 이동은 채권 시장의 수요가 좀 더 증가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좀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도는 국채 이자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들이 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명확한 시그널들을 좀 속단해서 리스크를 좀 대응하기보다는 향후의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도래하게 되면 기술주 중심의 투매가 지속될 가능성을 당연히 높이겠지만요. 당장은 침체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리고 이 매크로 지표들이 약간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격화는 국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관세 부과 이슈를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간밤 사이에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연합까지 좀 참전을 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가장 먼저 이 유럽연합이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서 4월부터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의 보복 관세를 예고를 해줬고요. 또 캐나다 역시 210억 달러 규모, 한화로 약 31조 원 정도 되죠. 여기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증시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해당 품목이라든가 명확한 시행 일자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에 관련된 여지는 일부는 좀 남겨놨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다만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관세 25%를 좀 부과하는 부분들, 특히나 대미교역국 1위인 뭐 캐나다의 뭐 직접적인 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보복 관세에 대한 어떤 해당 품목들이 확정될 수 있고 시행을 앞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세로 촉발된 무역 전쟁이 현실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좀 강도 높은 메시지를 줬지만 실제 시행을 했던 국가는 뭐 중국이 좀 유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현실화는 좀 됐지만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뭐 유럽에 대한 철강 뭐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뭐 추가 관세를 좀 부과했다가 일부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협상 내용들에 대한 어떤 재정 내지는 뭐 개정 효과로 인해서 일부 관세가 좀 면제되거나 완화됐던 사례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이 부분은 향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한 어떤 변동성의 여지는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은 이 증시에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상당히 우려감들이 좀 선반영됐던 점, 특히나 뭐 4월에 뭐 캐나다,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 부분들 그리고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에 좀 일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좀 많이 반영됐다라는 점을 좀 복기를 좀 해본다면 단기적인 영향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인.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봤을 때 관세 관련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은 뭐 위험자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들이 충분히 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일기 때와에 대한 유사성들을 현재까지는 좀 보이고 있다는 차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 협상용 카드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미국 내 수입 물가 상승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라는 가장 기저에 있는 배경도 있겠고요. 또 일기 때를 돌이켜봐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견고를 넘어서 발효까지 된 사례들은 거의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아마도 이 단기적인 계속해서 일기 때에 비추어 봤을 때 단기적인 영향은 유효하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우려는 좀 낮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CPI 참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 내내 지표들이 좀 마음이 많이 놓이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걸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겠냐 이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상 굉장히 좋았어요. 뭐 전년비, 전월비 그리고 헤드라인 근원 모두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확실한 완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뭐 지난 1월 데이터 대비해서는 한 0.2%가 좀 내려갔죠. 지금 3.0에서 2.8까지 좀 떨어졌고 코어가 3.3에서 3.1% 정도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월가가 전망했던 컨센서스 부합 대비해서 한 0.1%가 더 하락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는 인플레이션에 좀 둔화된 시그널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3%대를 초과하고 난 이후에 정체된 흐름에서 다시 2%대로 좀 회귀하는 시그널들은 연준의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는 맞습니다. 다만 관세가 아직 부과된 부분들, 뭐 관세가 리스크 요인이 좀 됐지만 이게 현실화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 부분이 물가 지표의 영향으로 좀 작용됐던 3월 내지는 4월 이후의 데이터에서 해당된 지표가 좀 둔화됐을까? 이 시그널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수입 물가가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지금 연준이 좀 전망하고 있는 상반기 금리 동결의 정책 스탠스들은 완화 기조로 좀 더 크게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 부분이 수입 물가가 좀 연동돼서 생산자 물가를 촉발시키고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좀 전이되는 그런 흐름들이면 3%대를 좀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들은 상당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고물가 저성장 기조의 확인,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지속된다는 관점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신호를 가장 강하게 좀 줄 수 있다는 점. 작년 8월이죠. 우리가 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일부 리스크 요인들이 되면서 일본의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우려감들, 글로벌 패닉셀로 좀 이어졌던 흐름들을 좀 복기를 해봤을 때면 당시에 연준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을 정도로 해당되는 메시지들을 좀 복기를 해본다면 명확한 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제시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금리 인하의 어떤 스탠스 변화들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패드워치가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93%로 좀 제시했다는 점은 일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5월 데이터도 뭐 금리 동결을 좀 시사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확률이 소폭 좀 증가했다는 점들을 좀 복기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빠르게 좀 둔화될 수 있는 시그널, 경기 침체 둔화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들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밤 일단 CPI 결과 인플레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확실하지만요. 관세로 인한 상방 압력을 여전히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이 고물가 저성장 기조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마냥 시장의 압력으로만 작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옹지마와 같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간밤에 TSMC가 대형 소식을 하나 들고 왔었죠.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인수 추진을 위해서 엔비디아 등과 합작 투자를 다시 한번 좀 시사를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간밤에 AMD가 4% 이상, 브로드컴 2% 이상 이런 식으로 관련 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다시 한번 좀 퍼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네, 일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보도가 좀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TSMC로 하여금 인텔의 미국 공장 인수를 종용했다,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TSMC가 공식적인 입장을 좀 표명한 바가 없었는데 로이터 통신이 다시 한번 해당된 내용들이 좀 복귀가 됐어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죠. 합작 투자를 통해서 인수 방향을 좀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이게 좀 명확한 팩트 체크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한 67%를 TSMC가 좀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현재 인수하는 것이 이익 관점에서 과연 좀 실익이 좀 있을까라는 관점에 대한 해석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칩 설계 부분에 관련된 인수를 좀 추진했다가 이 부분을 최근에 좀 철회했다라는 일부 좀 기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텔의 인수가 당장의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보다는 고정 비용의 어떤 상세 효과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전반적인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이라든가 칩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인수 추진들이 회의적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방향성들 관점에서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 영향이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실익 관점에서 향후에 인텔의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SMC가 인텔의 지분 투자 50%를 좀 넘기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명확하게는 저는 실익이 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슈는 주시는 좀 해보지만 이 부분을 갖고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삼아서 좀 투자 접근하는 것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TSMC가 이미 시장 점유율을 67%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좀 단기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회의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CPI 지표가 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러한 이제 우려가 좀 더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바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6시 30분 기준으로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0.05% 좀 하락하면서 지났는데요. 그래도 83,000달러 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2.45% 하락하면서 지났는데요. 그래도 1,800달러와 2,000달러 사이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이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만이 좀 상승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1.15% 상승하며 지났습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4월에 그래도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8개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 좀 상승불이 켜진 모습인데요. 알트코인 대부분 좀 빨간불로 지나고 있습니다. 솔라나입니다. 0.5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코인 같은
같은 경우에는 4% 좀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0일 휴전함의 이 동의함에 따라서 그래도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 1.12% 상승하고 있고요. 체인링크도 2% 상승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코인입니다. 0.42% 상승하고 있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6%도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이 아발란체 투자 운용사인 바네크에서 아발란체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기대감을 부풀어 오른 모습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텔라룸엔 2% 상승 흐름 보였고요. 시바이누 또한 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시바이누 레이너2 이 솔루션 시바리움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좀 더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요일마다 퍼즈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까 이제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같이 보자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도 매매 전략이에요. 사실 차트를 보는 거는 매매 전략을 세우기 위한 부수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매매 전략을 미리 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는 이제 뭐 한 1, 2주 뒤부터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고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그 전에 먼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거요? 네, 중요한 거. 네, 해서 한번 지금 한 2년 정도, 2021년 2년이 넘네요. 2021년, 2023년 요때 큰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 건가요? 네, 역사를 살펴본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부터 사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2022년 8월이에요. 저는 어쨌든 제 채널 운영하니까 가서 보시면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떨어졌던 여기가 이제 그 SVB 은행 파산할 때 그때 비트코인이 떨어졌었는데 서클 관련 이슈 때문에 그때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마 많은 분들은 손절하고 떠나셨겠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위로 솟아올랐을 때 이때가 뭐냐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물 ETF만 승인되면 오른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하락할 때도 제가 불장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고 떠났겠죠.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장이 안 끝났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손절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차트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한가? 아무리 내가 차트를 잘 봐도 결국에는 이런 데서 손절할 거면 과연 그게 중요한가? 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단순해요. 뭐냐면 가격이, 그러니까 요거를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사는 거? 그냥 가격이 올라서 사는 거라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는 거라면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을 잘 공부하고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샀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서 산 사람들은 떨어졌을 때
불안하죠. 네, 그렇죠. 팔았겠죠. 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서 산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번 시간에 네. 그리고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지만 이런 조정이 또 오거나 할 때 네. 여러분들이 좀 오히려 살 수 있는 다른 개미들과는 반대로 갈 수 있는 요런 길이 좀 열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정말 약간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블록이 먼저 설명드리고 그럴 생각은 없지만 블록이 있으면 블록에다 메모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메모를 쓸 수 있는데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처음 만들어진 블록이 있어요. 처음 네. 만들어진 블록은 사토시가 채굴한 거겠죠, 당연히. 네. 그럼 제네시스 블록에 보면은 이렇게 메모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요거는 무조건 사토시의 의도예요. 사토시가 채굴한 게 맞으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백서는 조작이 가능한데 요 메모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것만이 사토시의 의도라고 순수한 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더 타임즈 그다음에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이라는 기사의 타이틀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구제 금융은 닷컴 버블 때 네. 요건 2009년이니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요 사태 때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구제 금융 한다는 소리인데 얘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네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 너네라고 하면 네. 뭐 국가나 네. 안 그러면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너네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 근데 사실은 이때 2008년이었잖아요. 그때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들 이제 금융회사나 시스템에 되게 불신이 많았던 시기라서 이때 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또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생길 수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200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불신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개발해야겠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사토시가 아마 두 번을 보고 00년도 보고 08년도도 보고 네. 2009년에 만들었다는 네.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너네만 잡고 너네만 권력을 잡고 너네만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너네가 그 마음대로 주무르는 달러 말고 달러랑 반대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화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어쨌든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M2예요. M2가 이제 미국이 얼마나 돈을 푸느냐인데 실제로 보면은 10년에 2배씩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요. 그래서 10년에 2배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순댓국이 지금 한 10,000원 넘거든요. 네, 맞아요. 11,000원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10년 전에 한 2015년, 14년을 보면은 순댓국 5,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순댓국의 가격이 2배가 된 걸 수 있지만 화폐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2배로 늘렸기 때문에 네. 화폐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10년에 2배씩 계속 늘립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10년에 2배씩 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미들은 그런 걸 모르죠. 네. 근데 요거를 알고 대비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기관, 기업 이런 데서 대비하려고 하는 거고 관련된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애초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달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쨌든 만든 건데 근데 이런 달러랑 반대되는 개념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선행이 돼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지금은 그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이니 뭐니 막 쓰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해야 되니까. 아무나 못 만들게. 뭐 정말 유효하게. 만드는 건 뭐 사실 아무나 만들 네. 수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가치가. 복사 붙여넣기 안 되게끔. 그래서 네. 그 인터넷상이나 요 컴퓨터 안에 있지만 네. 요 비트코인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랑 네. 아나운서님 만약에 갖고 있으면 요 비트코인이 다르다라는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전 세계 거래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그 달러와 반대되는 개념의 화폐로서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달러랑 반대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요 특징으로 하면은 중앙화돼 있지 않고 그렇죠? 탈중앙화라고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그 투명성, 그 연준이 막 지들끼리 회의하는 거 공개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투명성, 그다음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어쨌든 제3자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달러 인덱스를 비교하면 2017년도 이후로는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방향만 반대예요. 뭐 오르고 내리는 폭 자체도 그대로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르면은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계속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 요때는 이제 달러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는데, 이때 뭐냐, 현물 ETF 승인했을 때. 네, 요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달러랑 그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진 이후부터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요. 그래서 이런 예외 상황이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과거랑은 다르게 가고 있는 네. 건데,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은 네. 그 달러 인덱스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크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긴 했으나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식으로 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 처음과 끝은 반대기 맞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같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비트코인 반등해서 뭐 요렇게라도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똑같이 반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추세를 전환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격을 조금 회복해주면 네, 뭐 우리가 알던 대로 좀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계속 같이 간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비트코인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진 거겠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뭐 계속 제가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달러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어제 CPI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좀 시장이 좀 좋아졌죠. 네,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네. 그 어제 CPI가 딱 발표하자마자 이게 5분봉입니다.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네. 요 달러 인덱스가 팍 떨어졌어요. 네. CPI가 발표하자마자. 네.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이 팍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자,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게 연준이 봤을 때는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럼 이러다가 금리 내리면은 돈이 더 풀리게 되면 네. 물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팍 떨어졌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6월 달 이제 페드워치 보면은 어쨌든 한 번 인하 가능성이 55%에서 70%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게 동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한 번 인하 가능성이 올라간 게 아니고 2번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한 번 인하 가능성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네. 원래는 CPI 발표 전에는 2번 내지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는데, 네. CPI 발표하니까 이거 2번 정도까지 아니네. 한 번으로 확정. 이러니까 딱 발표했을 때는 좋게 나왔네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2번이나 한 번 인하할 수 있었는데 한 번만 인하하네.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해석으로는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저 달러 인덱스가 반등합니다. 네. 네, 보면 차트를 보면은 이거 5분봉이니까 5분 만에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해요. 네,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바로 따로 올랐다가 바로 다시 떨어집니다. 정말 반대로 가는 게 딱 눈에 띄게 딱 눈에 보이네요. 보이죠. 그래서 네. 뭐 물론 매번 이렇게 하고 매 순간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을 좀 보이더라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똑같아요. 뭐냐면 그 어쨌든 그 방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럼 요거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기관. 네, 기관 아니면 부자들, 네. 아니면 기업들. 네. 왜냐면 걔네들은 그 달러 가치,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금 해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네,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쌓아놓은 현금이 막 몇백억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요 100억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 10년 지나면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50억 원어치의 가치밖에 안 가지네? 네, 그럼 화폐 그걸- 가치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달러랑 근데 반대로 가는 게 있네? 근데 원래는 달러랑 금이랑 반대로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금은 사실 변동성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너무 미국의 요 제재하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금을 사기엔 좀 그래.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달러랑 너무 반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게 생겼네? 그리고 변동성도 크네? 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왜냐하면 직접으로 투자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거래소를 일단 믿지 못하고 그런 이유인가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거래 쓰면 되는데 돈 많은 애들은 거래소를 믿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하드월렛으로 사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하드월렛의 시크릿 키를 누가 관리할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이에요. 근데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현금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바로 뭔지 아세요? 현물 ETF. 맞아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바로 현물 ETF입니다. 네. 기관이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을 지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물 ETF가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적어도 거래소가 망할 걱정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훔쳐가거나 그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음 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미들은 이미 투자할 개미들은 거래소에서 투자했을 거 아니야. 그쵸. 현물 ETF 그렇게 큰 호재야? 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튼 무식한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현물 ETF를 하면은 기관들이랑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제일 먼저 샀던 애들이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네, JP모건 요 2024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거예요. JP모건 그다음 유럽 최대 은행에서 사고 웰스파고 은행에서 사고. 웰스파고 은행에서도 지금 매수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왠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는 제일 그런 게 없는. 오히려 위험 투자 이렇게. 네. 그래서 현물 ETF면 위험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해칭을 할 수 있어? 네. 이런 바로바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국민연금도 살 거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에. 근데 실제로도 보면 국민연금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적으로 산 건 아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약간의 투자는 그래도 하고 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기업이 아니고 정확히는 비트코인 현물 레버리지 상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냥 아예 그런 상품 그냥 주식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돼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개인은 투자 못 하는데 국민연금이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한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자를 시작하면 계속 사요. 그러니까 일정 퍼센테이지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5%면 5%, 3%면 3% 갖고 있어야겠다고 딱 정해놓은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단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해칭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계속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현물 ETF라는 것이 그래도 해칭에 대한 또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호재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인과 관련해서 달러와 좀 변동성이 있다. 인덱스와 다르게 간다라는 점 이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일마다 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3일) 목요일
저희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본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